네, 20분만 주시면 세상을 드리는 레알뉴스 글로벌의 송혜코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한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던 그 이틀 전에도 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미연합훈련도 종료됐고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 방문 마치고 출국을 했는데 또 쐈단 말이에요. 연합훈련 종료 그리고 부통령 출국 그 직후인 야간에 발사한 것으로 봐서 한미 대비태세를 좀 시험해 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한국의 대응을 볼까요? 미사일 발사 후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논의에서 무언가 대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공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문제니까 여하튼 그렇게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는 도대체 한 발당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거리냐 단거리냐 이 거리에 따라서 연료 등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도 물론 다를 텐데요.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3,000km 이상의 중거리는 한 발당 $10,000 정도에서 많게는 $15,000 정도 든답니다. 단거리는 한 500만 불 정도 든답니다. 이번에 일주일 사이에 단거리 2발씩 2차례 쐈으니까 한 2천만 불 정도 들었겠네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보면 약 280억 원 정도 쏜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올 1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11차례 시험 발사를 하면서 위협을 가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약 6,500만 불 정도 소요됐을 거다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원화로는 약 900억 원 이상 든 겁니다. 그때는 한 달 만에 북한이 이랬습니다. 한 달 만에 900억 원 정도 쐈습니다. 이번에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200억 원 이상을 쐈습니다. 북한 지금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그 돈 다 합치면 1년에 그게 얼마예요? 주민들 조금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발 좀 닌민들 먹고 사는데 그 돈 좀 쓰라우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미국으로 들어올게요. 지난 3월 뉴욕주에서는 한 남성이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이나 구타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그때 다 보도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지방검찰청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체포된 용의자 42살 타멜 에스코가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 에스코는 지난 3월 뉴욕시 북쪽 융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머리를 내리치고 그녀가 쓰러지자 또 이후 100여 차례 이상 주먹질과 발길질을 마구 퍼부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 여성은 뇌출혈, 안면골절, 머리 중상, 심각한 안면 타박상 등을 입고 중태받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뉴스이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판도 안 받았는데 벌써 자기가 유죄라고 인정을 한겨? 라는 생각 해볼만 한데요. 자, 이제 조금만 좀 더 뉴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일단 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를 찾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이 검찰을 통해서 재판에 회부하죠. 자, 재판을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재판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판사가 피고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묻고 당신이 맞냐라고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확인을 하죠. 피고가 맞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기소된 혐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이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주장하냐라고 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피고는 not guilty, 무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경우에 진짜 자신은 무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실제로 죄를 저지른 본인이고 또 본인이 유죄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알았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본격 재판 일정을 잡고 공판을 벌이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모든 혐의를 다 인정을 해버리고 말면 형량을 다 받게 될 터이니 혹시라도 법정 다툼 과정에서 한두 가지 혐의를 벗을 수 있거나 아니면 형량을 더 줄일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을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플리바겐을 한 경우입니다. 플리바겐 잠시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네, 공식 설명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잘 보세요. 네, 검사가 기소 건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좀 쉽게 말하면 검사가 기소 건수를 줄여주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소 건수 또는 형량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대가로 플리바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조사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 측이 당신 이 정도 확실한 증거가 우리가 있고 아주 많으니까 자꾸 끝까지 무죄라고 버티면 이거 전부 맥시멈으로 기소 건수를 만들어서 형량 최고로 받을 수 있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쯤에서 유죄 인정하면 이 중에서 요거하고 저거는 빼고 형량도 맥시멈으로 구형하지는 않을 수 있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상을 하는 거죠. 검사도 일 줄이고 혹시 또 이제 재판으로 갔다가 만에 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도 나오게 되면 검찰 쪽에서는 아주 골치 아플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검찰 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피고도 이거 보니까 검찰이 완전히 종신형 때려버릴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또 마땅히 또 센 변호사 살 형편도 못 되고 또 사실 지은 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검사님 그럼 유죄 인정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라면서 플리바겐을 하자고 피고가 요청할 수도 있죠. 때로는 이 피고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뉴스의 끝은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서 체포된 이 에스코라는 사람은 오는 11월 있을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이 뉴스가 마무리됩니다. 플리바겐을 함에 따라서 어느 형량을 받게 될지 이미 다 협의가 됐으니까 17년 6개월이라는 형량도 이미 나와서 재판받기 전에 뉴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 합의가 다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비록 플리바겐을 통해서 된 거지만 피고가 혐오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게 또 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혐오 범죄가 없어지는 무거운 경종이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돼주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의 한 행사에서 발언 도중에 이미 한 달 전에 사망한 의원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어디 있냐고 단상에서 찾는 그런 영상이 공개돼 바이든 침해설이 다시 한번 뜨거웠습니다. I want to thank all of you here for including bipartisan elected officials like Representative Governor,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네,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폭증하는 짧은 동영상 일부인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몇 번씩 찾은 이 제키 일러스키 의원은 지난달 초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화당 소속 의원입니다. 같은 민주당도 아니고 야당인 공화당 의원이었죠. 아무튼 그럼 이에 대해서 이 백악관은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백악관의 이 대변인은 오는 금요일 제키 의원을 기리는 법안 서명 행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가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 가장 위에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뉴스 보고 계신가요? 그러시죠? 아무튼
그렇게 백악관이 해명을 하자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한 기자는 내 머릿속에는 지금 존 레논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존 레논을 주변에서 찾지 않습니다. 라면서 재차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변인은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존 레논을 위한 법안을 서명할 때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라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야, 그럼 저는 평생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할 방법이 없겠네요. 제가 미국 대통령 될 일은 0이니까 말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대통령실이 참 사우나네요. 사우나. 진땀 빼는 사우나. 참. 어제 한국 국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죠. 이번에는 한국 야당 쪽으로 좀 가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피력하는 연설을 하면서 누구나가 적정선의 기본소득을 받고 살아가는 소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죠.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이 대표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유토피아가 되겠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유토피아 되겠네 라고 이제 평가절하하는, 비아냥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자 생각이 났어요.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LA에서는 시장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인 릭 카루소라는 후보가 어제 이런 정책을 밝혔습니다. 3만 명의 홈리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구도로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경비요원을 고용하는 데 쓰거나 매장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대한 재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살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뼈저리게 이 문제 느끼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아실 거고요. 그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첫 해에 3만여 명의 홈리스를 거리에서 구해 쉘터로 보냄으로써 비즈니스의 안전과 수익을 도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LA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 거리 곳곳에 이 노숙자들이 누워있거나 아예 인도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밤만 되면 또 주변 사업장 문을 몰래 따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추우니까 거기서 불 피우고 있다가 화재를 일으키기도 해서 실제로 애꿎은 한인업주 여러분들도 이 매장이 다 방화로 전소되는 그런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저는 꼭 제대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카루소 시장 후보님이 혹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전에도 노숙자 임시 주거시설, 소위 쉘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숙자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려 하지를 않아요. 공권력이 억지로 데려다가 쉘터에 데려다 놓으면 어느샌가 또 나가버리고 그럽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것도 좀 같이 알아내서 그에 알맞는 맞춤 정책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모르고 번드르르한 정책으로 예산만 충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만 돼준다면 3만 명 넘는 그 홈리스 그분들을 주거시설에 모셔놓을 수만 있다면 그건 LA 유토피아 됩니다. 앞서 제가 한국의 그 유토피아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 뉴스 전해드려요. 아무튼 이 문제는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내 5개 대학에 한국학이 설치되고 그를 위한 5명의 교수가 신규 임용됐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수는 UC 얼바인의 정승현 교수, UC 산타바바라의 수잔 황 교수, 조지타운 대학의 이연주 교수, 뉴욕 대학의 전재홍 교수, 그리고 미시시피 대학의 브리짓 마틴 교수 등입니다. 한국계가 4명, 미국분이 1명이죠. 이번에 임용된 교수님들은 한국 정부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을 해서, 즉 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다는 소식입니다. 예, 세계 최초라고 기록이 됐네요.
CNN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전기 항공기 업체인 에이비에이션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앨리스라고 이름 붙인 이 전기 여객기가 어제 워싱턴주의 그랜트 국제공항을 이륙해서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뭐 아직 큰 비행기는 아닙니다만은 9인승 여객기인 이 앨리스는 이륙 후에 고도 약 1067m 상공에서 8분간 비행한 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앨리스는 30분 충전으로 1시간 동안 800km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460km로 알려졌습니다. 언젠가는 이륙할 때만 연료로 가다가 하늘 위에 일단 올라가서는 태양연료 자체 충전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런 진짜 진정한 전기 여객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제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미래는 반드시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 그 미래를 생각하면요 흥분됩니다. 네. 어제 한국의 작곡가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무려 1000여 회의 투약이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갖고 체포됐다라는 보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언제 그렇게 됐냐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전날에는 영화배우 곽도원 씨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이 차 안에서 신호 사인을 기다리다가 차 안에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주민 신고로 체포되는 그런 일 등이 있어서 참 씁쓸한 그런 연예계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반전 기사가 있습니다. 8, 90년대 가수 이지연 씨를 아시나요? 그 이지연 씨가 어제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미국 신문에 멋지게 나왔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발행되는 이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신문은 어제 이 K-팝 가수에서 요리사로 애틀랜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지연 씨 인생 역전하다라는 제목의 조명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2010년부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에어룸 마켓 BBQ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이달 초에 요식업 전문 그 매거진 푸드 앤 와인 매거진에서 조지아주 최고 BBQ 식당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이지연 씨는 5살 때부터 가난한 형편 때문에 돈을 벌러 서울로 떠난 부모를 대신해서 대구의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요리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저 몇 분만 저와 함께 해주시죠. 이 신문에 실린 이지연 씨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가감없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몇 분입니다. 이지연 씨는 10살 때 서울로 상경해서 반지하 방에서 부모와 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지연 씨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집과 완전히 거의 똑같은데 크기는 오히려 훨씬 작았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부엌이 없어서 다른 세 가구와 함께 야외 부엌을 만들어서 썼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등을 만들면서 요리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7년 우연한 기회에 가수로 데뷔해서 잘 아시죠?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등등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매일같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몸무게가 40kg까지 빠졌고 심한 우울증에도 걸렸다고 합니다. 몸무게 40kg, 파운드로는요 88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여자분들, 한국 여자분들 뭐 좀 마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100파운드는 다 넘어요. 110, 뭐 115 그 정도 다 되시는데 88파운드밖에 안 되는, 40kg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심한 우울증까지 빠지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유명해지면서 갖가지 소문에 시달렸고 또 프로듀서들은 자기만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도록 이 계약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죠. 집안 형편도 어렵죠. 그러니까 가수 시켜주면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보니까 그때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사인했겠죠. 그런데 가수 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너무 힘들고 갖가지 소문에 휩싸이고 그런 상황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획자나 프로듀서는 자기의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을 가져가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우울증에도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지연 씨는 3년 만인 18살이 되던 1990년 가수를 그만두고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애틀란타로 이민했습니다. 워낙 이지연 씨가 유명해서 가수 생활 꽤 한 것 같았는데 한 3, 4년 정도밖에 안 했나 봐요. 그리고 1990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 애틀란타의 번화가인 빅헤드에서 여러 가지 음식점을 그 부부는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파산을 했고 2006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이혼 후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요리학교를 졸업한 뒤에 36살의 나이에 초보 요리사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18년 만에 남은 것은 애틀란타 단칸방 아파트의 텅 빈 은행 통장뿐이었고 식당에서 시간당 $10를 받고 샐러드와 디저트를 겨우 만들어야 했다고 또 회상을 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그러다가 이 식당에서 동료 요리사 코디 테일러라는 사람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됐고 함께 한국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들 부부에게 벼락 같은 순간이 왔다고 회상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 고추장을 맛본 남편 테일러는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 고향 텍사스의 바베큐 내 고향 텍사스의 바베큐 립을 맛보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순간이 이들이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변곡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고추장을 미국식 바베큐에 접목한 것은 이 테일러의 그때의 순간적인 아이디어였지만 이지연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고추장, 된장 등을 다양한 한국 소스와 식재료 등을 섞어서 미국 음식에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문을 연 에어룸 마켓 BBQ라는 식당은 미국 미식가들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우리가 만드는 건 퓨전이나 또는 요즘 많이 말하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음식은 이지연과 코디 테일러, 지연과 테일러의 소울 푸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인 이민 1세로서 내 영혼, 내 소울을 이 나라에 가져왔고 이 소울 푸드를 그렇게 나는 만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이 스토리를 접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정말 살면서 어떤 것에는 소울을 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유튜브 한지 사실 이제 며칠 안 돼요. 뭐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5일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담아서 소울을 담아서 단순한 유튜브가 아닌 저의 소울 푸드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정을 함께 하시죠. 오늘 레알뉴스 글로벌 마치겠습니다. 20분만 주십시오.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